서가 명가. 갈등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음을 듣게 되고요.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 이게 이제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냐? 그러면 무균실로 가야죠. 어린아이가 그런데 무균실에 있는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나오면 안 되죠. 아토피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잉 보호받는 아이들이 이제는 굉장히 훨씬 더 과거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니까 아토피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마음 근육도 약해지면 점점 더 아주 나약한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한 사회도 갈등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지만 그 갈등들을 잘 풀어나감으로 해서 그 사회의 어떤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한 분수식인데요. 갈등의 잠재적인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면, 위에 게 높으면 갈등이 심각해지겠죠. 밑에 게 작아져도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해당되는 게 불평등이나 배제나 이질성 이런 것들이고요. 풀어나가는 역량에 해당되는 게 복지, 민주주의, 공정성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처음 이제 결론으로 그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큰 사회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다른 갈등 국가들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뭐냐?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작아서 갈등거리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불불 끓어 넘칩니다. 이런 게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통계들을, 이게 불평등, 뭐 언어 갈등, 불신 뭐 등등인데, 인종과 언어 갈등, 우리가 한국에서 인종과 언어에 해당되는 갈등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역 갈등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럼 말은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 퀘벡 지역 가면 거기는 불어 쓰고, 토론토 가면 영어 쓰고,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런 데는 언어가 여러 개 언어고 종교가 그렇고, 지금 영국도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보면 이 개신교와 카톨릭 종교 갈등 엄청 심각하고, 동남아 국가들 보면 다 그렇고, 그래서 중동 그렇죠, 하얗고죠. 그런 인종이나 언어 갈등, 중국의 티벳 문제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종 언어 갈등. 불평등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등 아까 남미 얘기했죠. 남미는 지니 계수를 가지고 불평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소득 순위를 세워놨을 때 이 불평등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뒤바꿔야지 이게 평등해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0.5가 넘으면 아주 심각하고 0.6이 되면 이건 거의 그냥 그 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나뉜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개 0.5에서 0.68까지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옛날 식민지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주한 이주자들이 대규모 라티푼디움 이런 걸 가지고 대저택과 이 장원을 가지고 있고, 거의 농노 수준의 원주민들이 불평등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사회. 갈등이 안 할 수가 없죠. 아프리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0.3 정도, 뭐 최근에 무슨 뭐 피케티 이후에 김남년 교수가 이거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유럽의 재분배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0.27에서 0.34인데 우리가 그거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훨씬 좋았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훨씬 좋았습니다. 80년대, 70년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평등한 고도 성장을 한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90년대 초 이후에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평등하던 나라에서 불평등이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는 이 속도감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불신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이 역설적이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80년대 권위주의 때 오히려 신뢰가 높았어요. 각 기관에 대해서.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시민단체나 노조나 언론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가 신뢰도가 높았는데 그것도 최근에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군대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군대는 이제 위험한 존재에서 불쌍한 존재가. 그러면 다 자식들이 군대 가는 거 보고 내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쿠데타할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못 믿느냐. 국회에 대한 불신이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의 버금갑니다. 대통령보다는 동네 구멍가게 주인을 더 믿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운동경기로 치면 심판이라고 본다면 선수들이 심판을 못 믿는 거예요. 누굴 믿습니까? 가족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심각한 그 신뢰의 적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극화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갈등은 크지 않은데 이념적인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도 지금 특히 트럼프 현상 같은 걸 보면 진보 보수 간의 공화 민주 간의 이념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보면 비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정책을 내면 다른 정당은 무조건 비토를 해가지고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네들락으로 가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방식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롭지 않은 우리 모습이 미국에서도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념의 이 양극화가 세대 간에 보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대 간 이념 차이를 보니까 세대 간 이념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즘 우스갯소리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근데 그런 거를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 든 분들은 되게 뭘 떠올리느냐면 전쟁을 떠올립니다. 그 전쟁의 황폐와 아주 두려운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잠자고 숨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성취인지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에 대한 간절한 어떤 공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흥남 철수를 소재로 한 영화 국제시장 이런 걸 보면 그걸 보면서 막 너무나 이 공감을 하는 이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태극기 부대가 되고 하는 이런 맥락이라고 본다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젊은 사람들은 세월호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를 합니다. 세월호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걸 통해서 국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치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우리나라의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태도나 이런 거는 서구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탈물질적인 태도. 그러니까 꼭 그 성장이나 이 국방이나 이런 것 말고도 공평해야 되고 소수의 발언권도 존중이 돼야 되고 양성은 평등해야 되고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문화를 존중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고들로 가면 서구 젊은이 수준으로 가 있고요. 노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 그러면 무슨 얘기야? 부국강명이지. 질서를 잡아야지. 범죄자는 소탕을 하고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이런 태도는 저 러시아나 중국의 노인들보다도 더 셉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같은 시대를 지금 여러 세대가 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그래도 삐걱거리긴 해도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제도화되는데 우리 눈에는 제도권 정치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시민사회나 장애정치나 하는 것들로 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고 중국식의 모델이 위계적인 권위주의였다면 한국은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투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신뢰는 떨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전환의 계곡에 와 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느슨해지고 제대로 된 규제를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하는 이런 이 착종 현상들 속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부실화의 경향들,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경향들 속에서 세월호 같은 사고들이 터지고 그게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낳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게 과거의 낮은 이 높은 신뢰와 낮은 투명성 모델에서 낮은 신뢰와 그 다음에 개선되지 않은 투명성 이걸로 해가지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시스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불안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인생으로 놓고 보면 인생이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그 위험을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존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불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옛날에는 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무대뽀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랬거든요. 저 그랬거든요. 요즘은 결혼하는 거를 엄청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 낳는 것도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를 못 낳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위험한 걸로 인식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폭탄이 되고 내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애를 어떻게 키울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히키코모리 같은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같은 이런 존재들도 있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난이나 폭발, 갈등 이런 것들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남깁니다. 일상 속에서 뭐가 무너진다든지 폭발을 한다든지 침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위험한 사회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회적인 겁니다. 실업 문제, 배제가 되는 거, 따돌림이 되는 거, 내가 이 일자리를 계속 구해가지고 살 수 있을지, 이 노후를 어떻게 버텨나갈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각자 개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파국적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위험 같은 것들이죠. 어디서 원전이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뭐 등등 이런 데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또 의지할 수 있는 문제의 풀이의 어떤 그 단서로 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갈등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도적으로 보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복지라든지 민주주의를 잘한다든지 혹은 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이 규칙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더 높인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단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임제도 다 이제 캠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취임하는 순간부터 심지어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미래 권력의 견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보면 그 나라가 겪는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 잘 뽑아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고백을 하면 그게 문제 풀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우리나라도 정당들이 정말 미래를 생각을 해서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정당 정치가 정말 독일식의 방식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참 큰 질문인데 저는 개헌도 필요 없다고 봐요. 선거법을 좀 바꾸면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를 얻는 거하고 나중에 공천받고 하는 거하고 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느끼는 문제하고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대표성도 안 맞고 비례성도 안 맞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몰표가 나오고 거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표가 돼버리고 이쪽에서는 또 똑같이 다른 반대의 사표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강정체가 연결되지 않고 다 지역구로 연결되어 있고 이 비례대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공천을 누가 주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이 표를 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 전에는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좀 튜닝하고 잘 갖춰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훨씬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위험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풀고 공통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뿌리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토대, 그거는 저는 규범적인 걸로 보면 예측 가능한 공정성, 규칙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토대에 깔려 있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펴고 하면 이게 갈등이나 배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가 명가